네, 코로나 진단검사 방법 비교입니다. 이 중에 우리 나온 게 이제 유전자 항체 검사 PCR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증폭하게 되면 정확도 95% 이상이니까 굉장히 크고 항원 항체로 그냥 하게 되면은 50에서 70%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항체 같은 경우는 감염 초기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혼합검체 해가지고 배양형이 하는 거 양성이 됐을 때 사실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이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음성이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2회 접종 맞았고 무증상일 경우 예, 확진자 만나도 자가격리 안 합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십시오. 더군다나 국가에서 이런 것도 되게 웃긴데 백신에 대해서 맞을 경우 이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이것 좀 그래요. 물론 이제 백신을 맞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긴 하죠. 우리가 옮기지 않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안 맞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다면은 자가격리 면제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검사에 대해서 이게 음성이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백신을 맞았을 때 바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그 백신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맞지 못했죠. 기회가 없으니까. 물론 신청을 해놓고 맞는 것도 있고 제가 맞는다는 게 뭐 불법도 아닙니다만 저는 맞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만나는 수업할 때는 마스크 안 쓰지만 다른 데서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쓰고 진행이 되죠. 이게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내가 안전해진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이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저번 달에 이제 시사상식이었던 백신 여건이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코로나 항체가 생겼다라는 것을 증명받게 되면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들이 좀 있죠. 여기 보면 남아공, 말라위, 보스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이게 전부 아프리카 라인이고요. 브라질이나 스리남,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메리카, 중남미 아메리카 이쪽 라인이죠. 그래서 그냥 변이된 데가 아니라면은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막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아예 제한을 걸었죠. 이제 여행 제한 국가로 걸었는데 이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승질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일본이란 나라를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이제 그 여행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면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 이제 이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경계가 풀어졌다가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CR 검사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제 특정 DNA 부위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동감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태가 나빠지는 변화 없으면은 이제 면밀히 관찰하고 되는 치료 방안입니다. 이게 이 면밀하게 감시한다. 이제 입국 대상자 중에서 유증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역시 검사 시행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강화시킨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부인의 사촌 언니예요. 외사촌 언니고 외사촌은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걸리고 그분 아들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 아들의 선생님까지. 그래서 저랑은 접촉 안 했습니다. 화면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접촉한 날짜에 비해서 하루 만에 그게 항체 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늦둥이를 벗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걸리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완치되셨어요. 완치되시고 아들은 아직 이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능동감시라는 게 이 주변에 그래서 그 접촉을 그 전에 했었다 그런 모든 일가 친척 그쪽 외사촌 쪽 다 검사를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무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 행사업소 라그바우메르죠. 이제 이 라그바우메르 같은 경우 이제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압사가 일어났어요. 막 쿵쿵 뛰고 이제 이렇게 되고 했었는데 자기네들 어떤 집단 면역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됐었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는 집단 면역 가능했던 게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이걸로 이제 정돈이 된 나라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게 풀려났다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압사라. 감이 오시나요? 서로 이제 뛰다가 걷다가 이제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에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종교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집합의식을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또 다른 위험한 사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에서 안전적인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마우메르 축제에서 압사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종교 축제 중에 굉장히 큰 축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28 분쟁이라고 부르죠.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연면 팔레스타인 149명인데 이미 이제 이게 2020년 5월 16일자죠. 예, 지금은 뭐 당연히 200명이 넘어왔고 거의 뭐 지금 추산이 잘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들 추산이 잘 안 되고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강경파로 바뀌면서 팔레스타인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기다리고 있었죠. 노리고 있었고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신의 어떤 부지에 대한 그런 분쟁이 지역 간 분쟁이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다르죠. 예, 그래서 상대가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이문법은 옳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했다고 이 언론에서 딱히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MBC부터 시작해서 BBC, ABC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5% 폭스 사건도 다 유대인 라인이죠.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떤 폭격을 했다 이런 거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같이 또 우리로 보지만 유대교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이스라엘이 백인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절대 그것도 옳지 않은 구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은 저는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쪽에 더 등지를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일제 치하에 침해했던 그런 것과 그런 단편을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전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입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간섭법에 대한 스토리죠. 이 국제간섭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뭐냐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게 각하가 돼버리는 바람에 유명이 됐으면 조약은 모여서 이렇게 사인을 다 해야 됩니다만 국제간섭법은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여기 보시면 적국이라도 부상자는 치료해 준다라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간섭법이죠. 이런 국제간섭법이 성문화되면서 이제 하나의 국제법으로 인정받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국제법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 차이가 조약과 국제간섭법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1, 2차 소송 결과인데 민사합의에서 이제 간섭법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면제 불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송 각하한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금 현금 수령도 했었고 여기서 외교관계 충돌이 있으니까 막아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고 어떤 위안부 소송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한 만큼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돌아가시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 민사합의에서 나왔었고 이용사 할머니가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판사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법적 해석에 대한 문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디지털 원주민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서 전부 다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세대죠. 처음 태어날 때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래서 키보드 세대라고 불리면서 지금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특징입니다. 이들이 지금의 이제 20 그다음에 30대 초반 나이대들이 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시장 질서를 바꾸는 게 옛날 20대 그런 명품을 산다던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알바에서 그걸 사는 것도 인정받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죠. 그러면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20대들이 겁없이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여기 가상화폐 신규 가입자 비중 보기는 20대가 63.5%, 20대, 30대가 지금 차지하는 거 보시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자산이니까 과거에 이제 주식과 채권 비중도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만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생각하셔야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번다는 건 경마장에 가도 괜찮습니다. 예. 디지털 네이티브 개념 가져가시고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여기인데 나이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리셀족들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리셀이죠. 명품이 이제 리셀을 통해서 자신의 돈을 벌고 그래서 샤넬이나 루이비통을 이제 줄 서서 산 다음에 그것을 되팔거나 외국에서 갔다 왔을 때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스니커즈 시장도 굉장히 커졌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신발 살 때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상표를 보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보거든요. 발볼이 넓어서. 근데 나이키는 못 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아웃 오브 스타일 크림. 최근에 유명하게 된 게 여기 솔드아웃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션 플랫폼들 나와가지고 솔드아웃 무신사가 론칭이 있었네요. 저도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 업체나 SSG 쓱도 지금 만들었고요. 롯데쇼핑도 지금 아웃 오브 스탁 만들었는데 리셀. 스니커즈를 이제 신은 걸 판 게 아니죠. 한정판을 사가지고 이렇게 됐고 얼마 전에 또 G드래곤이죠. 이 친구가 이제 거기 협업해서 만든 게 가격이 무슨 몇십 배로 뛰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예,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또 다른 시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코인하고 달라요. 상품 가치도 있고 사용 가치도 있게 왔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NBA, MLB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 축구 선수의 카드를 사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인터넷상의 디지털이라는 실제 실물 카드죠. 그래서 이걸 거래하는 시장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수집력에 대해서 이걸 산다고 뭐 폐가망신하거나 죽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것을 보관하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코인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더 공부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입니다. 크몽에서 이제 리더부터 단기 인력 서비스도 있고요. 스크루바 같은 경우 JP 브라더스랑 지금 카메라 앱 디자인. 여기 보시기에도 반려동물 카메라에 옐로우 모바일 잠금앱 판매 디자인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그냥 베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베꿉니다만 강사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슈가 커서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일 텐데 그 고등학교 생활윤리 사회문화라는 과목 가르친 이지영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이트에 신입 강사죠. 그 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베껴서 냈었는데 묻히더라고요. 묻혔다가 다시 또 이슈됐다 들어오다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거대하게 1년에 130억씩 번다고 하니까 강사의 소득이 그런가 하면 저도 강사지만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어떤 노력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이제 제자도 아니겠죠. 동료 교사의 그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하게 거기에 대처가 있는데 이게 지식재산권에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이제 베껴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이고 똑같이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떤 이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백신이 공급이 되고 될 텐데 이게 미국과 독일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나라에서 백신 생산하기 제조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백신 제조 역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개발 의지 이렇게 얻게 된다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의 인정에 대한 찬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는 게 또 이제 잘못 만들어진 백신이 공급돼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 합의가 된다면 되지만은 제약사에 반대, 국가에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코로나 위험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 조 바이든 쪽에 이제 미국이기도 하고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 예를 들어 제가 쓴 책들이 마음대로 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강제징용 피해배상 법적 절차 진행하죠.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重工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들어갔죠. 이 스가네각이 나오면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 언급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냉각 기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일본의 잘못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들한테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스토리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시 무상급식인데요. 무상급식 이슈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사실 이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상급식 반대 때문에 있었죠. 근데 이분이 아주 무상급식 도우미로서 아주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 특히 여기서 서울시 분담을 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도 이제 무상급식이 들어가야 된다. 어린이집 극간식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는 해주는데 거기는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군인 밥부터 좀 챙겼으면 하는데 이건 서울시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뭐 지금 이제 하나씩 알려지면서 군인들의 식사가 바뀐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이 군대에 보급되게 되면서 이게 선효과,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고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판단해 보시면 쭉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급식 기준 단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어린이집 보면은 어린이집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식사량이 다르죠. 식사량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으로 군대도 올려줘야 된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TF팀, 태스크포스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시사적이라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태스크포스팀은 어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 조직이라고 일시적 공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무상급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수임무가 부여된 팀원들이고요. 당연히 위계상보다는 서로 간의 팀원끼리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바로 해체가 되는 그런 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핀테크죠.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페이폼 해서 페이들 막 나오고 있고요. 인증서 나오고 합니다만 금융과 기술이 합쳐졌어요. 지역 결제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핀테크가 굉장히 커진 거고 당연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온갖 기업들이 여기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모든 은행들 역시 여기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카오 매출이거든요. 이 카카오 매출 보시면 예, 3Q에서 1Q 이렇게 보시면은 증가율이 41%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커진 데 사이즈가 커진 데를 보자면 여기 139 신사업 파트죠. 이렇게 들어간 파트랑 이쪽 보시면은 연결단기 순이익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들이 또 투자물 이쪽 게임도 52%인데 게임 시장도 엄청나게 크죠. 다른 미지폼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카카오의 실적은 지금 네이버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이버가 더 커요. 네이버 투자나 이런 것도 있는데 카카오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신규 서비스나 이게 성장하고 있게 되면서 이런 핀테크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우리 많이 봤었던 거죠. 평택행 20대 근로자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20대 근로자가 300km 철판에 깔려 숨졌다라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이게요. 작년 마지막 분기만 해도 이게 140명이었고요. 전체 작년 전체만 해도 900명 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제대로 된 법령으로서 제한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지금 이 평택항 사건은 잘 알려지게 됐기 때문에 노출이 된 거지 사실은 그런 사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산재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유기적인 5억 이하 벌금이나 장기다액 합산 이런 강대한 법들을 만들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재발 방지를 해야 돼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22년 3년부터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시행되게 되면 어느 정도 강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 민주노총에서 제안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법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월급 많이 달라는 싸우는 것 차원하고 달라.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아남아야지. 일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많은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이 그림이 평택항이 지금 여기 사고가 난 철판 지역입니다. 지금 반전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이 아래쪽에 이 철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거든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인데 나와 있는 거 콜롬비아 세제 개편한 항의시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내전도 엄청나고요. 부패 불평도 엄청나고 마약부터 시작해서 진짜 안 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거하고 베네수엘라는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부정부패는 컸어요. 반미 좌파였거든요. 석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6%고요.
콜롬비아는 침략, 친서방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에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 줬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2%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제 많이 다르죠. 이런 콜롬비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수도 없이 투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부에 이제 어떤 우익들을 보수들에 정하는 게 있었으나 완전히 이제 경찰로 깔아뭉개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있죠. 콜롬비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항의 시가 마음껏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변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정부하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이겠죠.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 이 세금을 늘리고 면세 혜택 축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코로나 시대나 대부분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 변화긴 합니다만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저항을 막는 게 좀 급이 다릅니다. 자동 소총을 발견했대요. 시대항에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 상상할 수 없고 이 콜롬비아 정체가 상당히 독특한 데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워낙 뭐 미인들이 많다고 유명한데 실제로 맞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학교가 있을 뿐이지 베네수엘라를 외국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난민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 중에 하나고요. 이 나라 이제 좌파식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성공을 못했고 이 남미 쪽이 그래서 약간의 이런 좌익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우익으로 많이 돌아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당대표, 원내대표 차이예요. 당대표는 모든 당원 대표입니다만 원내대표는 다릅니다. 교섭단체의 대표를 얘기해요. 이 교섭단체 대표지만 물론 이제 범위는 약하긴 해요. 하지만 교섭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일이 많습니다. 당대표도 일이 많지만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목상 2인 자격에 가까울 정도로 힘이 세고요. 실제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대표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김은혜, 뭐 나경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각 당대표들이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전당대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이 전당대회가 서로의 폄훼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실무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연내 추진 목표 중국 사업입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한중 문화타운에 대한 스토리였죠. 결국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예, 뺏겼습니다. 돌아갔어요. 예, 36만 표에서 지금 이러려고 했었고 인민망, 정던진 차이나 드림시티도 있었고요. 양양 중국인 예술마을에서 중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잘 형성이 안 됐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거 목적이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감정이 커진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애매한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대1로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 1대1로를 해서 어디까지 쭉 해서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중동로에서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데 1대1로 정상회의 포럼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바닷길에 갖고 A시장 개적해서 중국이 이제 전세계 늘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중 정서도 있었고요. 또한 미국이 이제 내놓고 이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많이 드러내놓고 있고 반도체 공장부터 예를 들어 이제 ESG라고 우리 했었죠. 이제 어떤 인권이나 환경을 해치는 산업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겠다. 관련 제품들을 사용한 회사의 제품도 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이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ARPU입니다. 이제 우리가 ARPU 하게 되면 이통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통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양아치예요. 나빠요. 뭐냐면 5G에서 정말 하나 물어보죠. 5G가 정말 빨라지고 잘 터지나요? 별로 못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전과 비교가 안 돼서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기지국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수입이 늘어났는데 근데 얘네 입장에서 이전에 걸 철거하는 철거비란도 있긴 하지만 우리 걸 많이 받지 말던가 많이 안 빠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무선국수 추이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입자당 평균 비용이에요. 가입자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인데 실제로 이제 무선 서비스 KT가 제일 많이 쓰고 SK텔레콤 이렇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많이 써내지 얘네들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냈는데 KT가 지금 제일 많이 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선 서비스 ARPU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동사 입장에서 그거보다 이제 전화만 좀 잘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안 터진 거, 예, 그거 납득하죠. 그렇게 되는데 가끔씩 이제 이동 중이거나 이랬을 때 가장 와이파이나 이게 발전됐다고 한 나라에서 5G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예전보다 체감하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인데 반도체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TSMC하고
UMC 보입니다. 이게 타이완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만큼은 지금 굉장히 큰 회사들이 대만에도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오퍼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편으로 가입해라라고 하는데 대만에 애초부터 중가 삐딱선을 탔는데 타이완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애매하게 지켜보는 겁니다만 둘 간의 경쟁이 있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점유율 보시면은 이 UMC하고 두 개만 합쳐서 실제로 이제 58%에 가깝고 삼성은 18.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유율 자체가 이제 이 반도체 메모리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메모리는 삼성이 당연히 압도적인 것도 있고요. 이게 다양하게 이제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반도체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것들이 어떤 산업 자체가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문제,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어떤 작은 제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안 되게 되면서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북극해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사라진 지역인데 그림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빨간색으로 여기까지가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빙하로 덮인 데가 이거고 다 녹아버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북극해 이렇게 높아지고 실제로 다 녹으면 5.2m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2m라는 거는 어디까지 잠식되는지 감이 오시죠. 인천 같은 데 다 잠길 거고요. 서울의 절반이 잠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녹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우리가 먹거리 같은 것도 굉장히 변화했죠. 자,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스토리,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한 벨기아드 대사 부인이 이제 종업원을 폭행을 하면서 나타났던 스토리죠. 접수가 어떠한 침입 손해에 대해 공간적 보호라 아니면 품위 손상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라고 나왔어. 품위 손상했잖아. 자기가. 자, 그 다음에 접속은 침입 성기록자 영사 간사를 보호하고 영상의 평온에 대해서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사와 영사에 대해서 영사 같은 경우는 외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대사는 그 나라 국민들만 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구분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면책 특권이 있고 이걸 너무 이슈화시키게 되면 또 벨기에 내부에 있는 우리 대사 영사 직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못났죠, 정말로. 그래서 민사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고 있어요. 민사적으로 이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문제가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벨기에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욕을 하죠.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이게 무한 짓거리냐 이렇게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독특하게 이제 중국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반발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사관과 영사관 차이는 주재국 관할령에서 정부 경제 영사 민원 이렇게 하는데 주재국의 범위 밖에서 하는 게 영사관입니다. 그래서 영사관 어디든지 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사관은 국가 전체 관하지만 A 국간의 Z 지역만 이렇게 본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반전해서 잘 안 보이는데 도치코인이고 이거 사진이 지금 이걸 씌워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도치코인에 대해서 지금 수량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더리움하고 도치코인하고 하는데 이 도치코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평가 금액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이 묻지마 강풍이죠. 묻지마 투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모더나 GM을 제쳤다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만 멈춰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도치코인이 1달러까지 올라간다 50원짜리가 무서운 상황이죠. 예. 자, 머스크 제피 베이저스는 도대체 이렇게 돈 투자해서 뭐 할까? 예, 아마존 회장이죠. 이 둘이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해가지고 우주선 쏜다라고 하는 거죠. 위성 발사하고 여기까지 꿈으로써 이렇게 화성 도시 만들겠다, 우주 스테이션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산 것들이 정말 여기에 갈까?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둘의 인격은 둘 다 인격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도권, 비수도권 충원율 나와 있죠. 대학 충원 입학 인원에 대해서 실제로 미충원율 같은 경우 전국 8.6%인데 지방 같은 경우 10.8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학년도 일반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미충원율 같은 경우 7.8% 비수도권 이렇게 하고 있죠. 이 7.8%도 우리가 생각해 모든 지방대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부실대학들이 있죠. 문제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충원율 때문에 이 대학 전원에 대해서 이제 조정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정시 40% 수능으로 이제 뽑겠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능으로 40% 하는 거는 수시가 보여준 한계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공정한가? 공정합니다.
수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도움 보는 친구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수능을 악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쉽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되면 30% 이상을 수능으로 뽑겠다, 40% 이상을 뽑겠다 그래서 각 대학이 정부 발표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학 정원의 감축은 눈에 불 보듯 뻔한 얘기고요. 예. 집단안보 조약기구입니다. 키르기스 타직 교정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싸우게 됐을 때 집단안보 조약기구에서 옛 소련 공화국 6개가 집단안보 조직 만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타직하고 키르기스탄 모이죠. 여기서 모여서 이제 집단안보기구 이걸 만들어서 CSTO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금 했었는데 제대로 지금 이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싸웠고 난리가 났죠. 근데 키르기스탄 보시면 이게 러시아 피가 섞이긴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은 고려인 피가 많이 섞여갖고 한국이나 굉장히 친숙한 느낌 많이 받아요. 근데 여기하고 타직하고 전 타지키스탄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여기서 내전이 이것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 교민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라고 전달을 받고 있어요. 집단안보 조약기구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에요. 여기죠. 이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인데 이용기관에서 이걸 전달하게 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각 이제 이동통신에 쓰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제 안내 문자 같은 것들이죠. 코로나 이제 현황이라든지 어디에서 발생했다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농도 세다든지 이런 걸 전달하는 걸 이제 카톡으로도 받게 됐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 봤을 때 문자보다는 카톡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죠. 가시적으로 그렇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카톡이 좀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국가정보 자원 관련해서 이거를 중심 허브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비로자나물이죠. 국보로 이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자상이라고 하고요. 이름에 이제 어떤 불상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세기 제정된 가장 오래된 삼신불 조각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국보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 도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도상이라는 게 이 해석학이에요. 그림 그 자체, 형태 그 자체가 거기다 끄는 의미나 해석에 대한 스토리. 주제나 내포, 그 다음에 기 담겨있는 뜻, 랑그, 거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의미들,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 도상의 의미입니다. 이 도상이라는 아이콘 자체는 아이콘이란 말이 더 와닿죠. 그래서 아이콘이 상징하고 있는 상징주의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로자나불 역시 이제 인정받으면 국보로 이제 인정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에요. 이것도 이제 보물로 이제 지정되는데 원래 송시열 초상이 이미 이제 국보로서 인정받은 게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송시열 이제 초상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우암 송시열 같은 사람은 기억을 해줄 만합니다. 위인이라기보다는 똑똑했어요. 카카오 네이버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경쟁. 그래서 아직은 네이버는 별로 친숙하지는 않네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카카오톡 실시간 선물 주고받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뭐 연장을 하면서 이제 사용하고 여러분도 한두 번은 보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스승이나 할 때 이제 커피 이모티콘 같은 거, 이모티콘이 아니죠. 커피 쿠폰이라고 해야 되죠. 너무 받아서 하는데 제꺽제꺽 사 먹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3조 원 시장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은 지금 각 쇼핑 업체들이 이제 네이버 이제 플러스 회원이다 그래서 같이 해서 지금 이것을 커지게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들. 개인통관 고유보험입니다.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번호 순서대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맨 처음에 P 식별부에 있고요. 처음에 가입일이라는 거가 있고 개인 식별부 8개 있고 뒤에 이제 구분부 1 해가지고 개인통관 번호가 지금 있게 돼서 해외 직구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해서 하고 한번 입력하게 되면 계속 쓰니까 아마 이걸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펜트압 효과죠. 억누였던 수요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예,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도 부릅니다. 갑자기 펜트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유가 상승에 보복 소비까지 인플레가 나타난다. 실제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보복 소비도 원인이 되고 유가 인플레도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백화점 주말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보이시죠. 퍼센트가 85, 86, 82, 83, 119, 139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긁어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살까? 이 코로나인데 위험해서 돈 못 쓰고 이렇게 된 거 쓰는 건데 뭐 돈 쓰는 거 갖고 나쁘게 할 수는 없죠. 자신의 소비 안에서 과소비가 아니고 소득 대비 쓸 수 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예. 특히 높았던 여성 패션 보이는데 이제 명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백회사들.
너무 가격을 올리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가격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것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갖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내가 가지고 버는 거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고 타인에게 보이는 건 자기 만족. 내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사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야지만 내 자존감이 올라. 그것도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남들이 다 사니까 이런 부안해동한 소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이제 갖다 놓고 참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 강백호 그림 보이시죠? 예, 슬램덩크인데 초보자 언제가 농구고 지금 나가는 볼을 이제 날라가지고 이제 공을 걷어내서 가져온 장면인데 이런 걸 허슬 플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농구도 보고 야구도 보는데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 허슬 플레이 수비할 때 이제 몸 날리고 하는 거. 야구를 많이 보다 보면요. 타격 치고 홈런 치고 이게 재밌기도 합니다만 그 수비 멋진 거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지금 허슬 플레이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재능을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구나 알게 되는 거고 우승한 기록에 대해서 지금 뭐 이 통합 세이브에서 400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지금 있는 건데 실제로 뭐 오승환이 허슬 플레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마무리 투수니까 실제 이제 구자욱이 우익수죠. 예, 우익수가 그때 허슬 플레이 한 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몸을 날리는 이제 플레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자 무과세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자기가 했는데 최종 과세볼이 나타났는데 이쪽 보세요. 부인한테 이거 증여했고 부인이 부동산을 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 증여세 빵원 나왔습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명확하게 과세를 해야지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 무과세 이 논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암호화폐의 성격이 차이입니다. 여러 거래소에 거래되고 하나의 거래소 되기 때문에 감시하기 좋죠. 하나로 결정되는데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 나타나니까 돌아다니면서 사죠. 거래 방식 절차 제한에 제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죠. 기간제 교원의 스토리입니다. 기간제 교원 단임교사비를 보세요. 42.4 자료가 언제 거? 2019년 거. 이제 50%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넷상으로 수업하는 2020년 되다 보니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제의 중요도가 더 높아져 버렸죠. 굉장히 슬픈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라고 해서 이런 업무를 떠넘기는 것 자체가 이제 재계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키는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교대 친구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원대 친구들 지도하다 보면 어떻게 그들도 이제 기간제 경험이 다 있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당한 것 때문에 정규직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정규직 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간제 교원의 형평성은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임용고시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또 이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유치원 돌봄교사나 이런 데 같은 교과교실 같은 경우 유치원 돌봄교실 인정한다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주기로 했고요. 여기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에서 회계직원 같은 경우 가능하지만 선생님은 그 시험 형평상 그게 힘들어져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잘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예, 쉬었다가 이제 퀴즈하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상식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